저는 올해 23살 남자로 무직인데요. 제가 작년에 친구가 소개시켜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SNS를 통해 불법 대출에 관한 홍보 글을 올려주는 일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뒀는데 한 달 전쯤 거기 있던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와 친구 이름까지 말해 결국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경찰은 저희에게 주범보다는 죄질이 약하다고 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기로 인한 벌금을 낸 경력이 있고 다른 죄로 집행유예를 적용받고 있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저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걸로 아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실형을 받게 될까요? 일단 이전에 사기 전과도 있으시고 그리고 현재 집행유예 중인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으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경찰 조사를 받으셨고요. 좀 억울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대출 등 조직이 점조직화하고 있고요. 고액 아르바이트나 인터넷 마케팅 등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연자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일을 그만두었지만 당시에 일했던 내용으로 처벌될 상황에 놓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은 저에게 보내주신 내용을 토대로 좀 살펴보면 피해자도 일단은 없고 일단은 경찰 조사는 받기는 했는데 좀 억울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법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상담자분이 행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좀 혐의들을 살펴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연자분께서 사실관계를 전부 말씀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연자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과 담당 수사관이 얘기했다는 죄명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수사관이 아마 얘기했던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연자분이 얘기해 주시지 않은 추정되는 사실관계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불법 대출 SNS 홍보 글을 3개월 정도 올렸다라고 하셨는데 불법 대출 SNS 홍보 글을 올리는 게 통상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의 중간 경로로 이용이 됩니다. 네, 상담자가 SNS에 불법 대출 광고 글을 올리면 금전이 필요한 급하신 분들이 나 이거 돈이 필요한데라고 전화를 걸게 되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대출이 나가는데 본인 명의로 유심칩이나 폰을 개통해서 보내면 200만 원을 먼저 보내준다. 그리고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의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가 이제 대포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자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기통신법으로 수사관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추정컨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물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만든 전화를 누군가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 주신 내용에 보면 이제 전기통신법과 이제 사기 방조에 대해서 수사관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가담한 게 인정돼서 형법 제347조 소정에 사기의 공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규정이 적용돼서 담당 수사관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사기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명을 주시면서 일부 언급은 해주시기는 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말씀해주신 30조 위반 같은 경우 그리고 사기방조를 적용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흔하게 벌어지는 이제 범죄 태양이나 이제 적용 기준 같은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거나 혹은 전기통신 역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여기에는 가령 인터넷 전화를 한국에서 개통해서 중국에서 발신하는 전화를 마치 국내에서 전화 거는 것처럼 돕는 행위까지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거나 유심칩을 넘겨줘서 마치 그 사람이 거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처벌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기 방조의 경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서 금전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뭐 금전을 인출한다거나 인출하는 것을 돕거나 홍보를 돕는 등 일체 행위들 모두를 사기의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상담자로 인한 피해자가 없다라고 저희에게는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혹시나 뭐 감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요소가 될까요? 네. 일단 사연자분 말씀처럼 피해자가 아직 없다, 뭐 없이 종결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나마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당초에 적발되지 않았던 피해 금액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쵸. 심지어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추가 범죄 피해가 확인되어서 추가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다른 죄로 인해서 일단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좀 얼마나 있을까요? 네, 여기서는 지금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 가장 위험한 부분이 그쵸. 형법 63조인데요. 형법 63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종전에 집행유예가 취소돼서 실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 사기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사기 방조로 연루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본인이 가담한 구체적인 범죄 내용과 관련해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는 그냥 아르바이트였으니까 뭐 피해자가 없으니까 알아서 뭐 낮게 처벌해 주겠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을 고용해서 뭐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한 주체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연락한 방법도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타 방법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셔서 그 총책, 진짜 범죄를 저지른 총책을 검거할 수 있는 걸 돕는다면 본인의 양형에도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담자분께서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